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남지입니다. 오늘부터 2권 강의, 이 과목이죠.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2권은 바뀐 게 거의 없죠. 별표 산시까지 들어와 버려서 바뀐 게 거의 없기 때문에 혹시 진도를 빨리 나가고 계신 분들, 또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작년 11월부터 해서 2월까지 진행했던 개념 강의 꼭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듣는 거 추천드리고요. 지금 이 2권 우리 기본서죠. 기본서는 내용이 많이 조금 축약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하는 기본서 2권 강의는 앞에 개념 강의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강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핵심 요약 강의 위주로 조금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 빠지지는 않을 거고요. 상세한 설명은 조금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들어온 부분이죠. 이게 손해평가 개관에 관한 거. 실은 저희가 그 1차 시험 2과목에서 이미 다 다뤘던 내용이고요. 또 이제 1과목에서 들어온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도 1과목에 또 추가가 됐죠. 보상하는 손해가 이제 품목별로, 지금은 이제 보장 방식별로 2과목에는 되어 있는데 1과목에 그게 추가됐다는 것은 1과목에서 좀 더 중점적으로 다뤄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의지로 보이고요. 2과목은 물론 이제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계산 위주의 조금 우리 계산 위주의 풀이 문제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또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뭐 기본서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손해평가 개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해평가의 개요에 대한 부분이 있고 손해평가 체계가 어떻게 되고 현지조사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손해평가란 건 이미 저희가 그냥 손해평가 전반적인 거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했고 뭐 1과목에서도 했고 여러 번 반복해서 했어요. 우리가 이제 보험에 들은 그 대상을 보험 대상 목적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험 대상 목적물에 피해가 발생했어요. 피해가 발생했으면 가서 피해 사실을 확인해요. 피해 사실을 확인을 하는 이유는 이게 우리 그러니까 보험 목적물 대상이 이제 우리가 보험에서 보장을 해주는 재인지 재가 아닌지 그 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통은 피해 사실 확인을 합니다. 피해 사실을 확인해서 우리가 보험회사에 보장해주는 재다라고 한다면 평가를 가야 되겠죠. 그래서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더라. 평가를 가서 하는 일들은 우리가 피해 사실 확인, 그다음에 손해액 산정 또는 보험가액 산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들을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이 하게 되고요. 결국은 그러한 평가하는 일련의 과정들로 그 과정들에 의해서 보험금을 결정하는 게 되죠. 그래서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해서 결국은 보험금을 결정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사들이 직접 보험금을 결정해서 지급한다 이건 아니에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손해평가하는 일들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손해평가한 거 현지조사표, 현지조사서를 농협선보로 제출을 하면 농협선보에서 최종적으로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지급을 하게 되는 거고요. 손해평가사들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조사하는 것까지가 손해평가사들이 하는 일이고 손해평가 업무이죠. 주로 하는 일들은 이거는 기본서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려고 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보통 예를 들어서 가수라고 해볼게요. 저가전 종합비용 사과, 배, 단감, 뜰분감 그 중에 한 사과라고 해볼까요? 사과라고 한다면 보통 저가전 종합비용 사과, 배, 단감, 뜰분감은 당해년도 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발화, 개화, 그다음에 과실이 달리는 유과, 과실, 수학 요 기간들을 거치게 되는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재해가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조사를 나가느냐가 판단이 되고요. 또는 조사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조사 시기가 수학 개시 이전이냐 수학 개시 이후냐 적과 전이냐 적과 후냐에 따라서 우리가 조사하는 조사하는 것도 달라지고요. 결국은 조사 종류가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품목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지금 이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우리가 조사 종류를 결정하는 게 어떤 재해이냐 재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다음에 생육 시기가 언제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품목이 사과냐
배냐 또는 단감이냐 떫은감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조사 종류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뭐 사과라고 얘기를 한번 해본다고 한다면 사과는 저가든 종합이요. 당해년도에 가입을 하는 품목이고요. 대부분의 종합가수, 가수 사종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합가수들은 전년도에 가입을 해서 그 이듬해에 수확을 하는 품목들이 많습니다. 물론 뭐 당해년도에 가입하는 뭐 밤이나 대추나 호두도 있기는 해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요. 이제 4월경에 주로 지금 저희가 이제 4월이 지금 말이고 이제 다음 달 5월이 되는데 4월, 5월경에 주로 있는 것들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예요. 아직 우리 꽃이 피고 있는 단계예요. 그렇죠? 꽃 피는 계절 봄이잖아요. 그래서 뭐 과실이 아니에요. 육아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4월, 5월경은 꽃이 달려 있는 시기인데 그때 주로 오는 게 우리가 뭐 봄동상에 그런 거죠. 우리가 왜 꽃샘추위 뭐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죠. 꽃샘추위로 인한 냉해 피해, 봄동상의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냉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들을 주로 많이 나가게 됩니다. 꽃이 피해를 입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고 만일 이제 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적과라는 걸 한다고 했는데 적과를 하기 전에 꽃도 적화를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가수원들은 적화라는 과정도 거치게 되고 나중에 그 다음에 또 적과라는 과정도 거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육아가 달렸을 때 예를 들어서 꽃이 피고 이렇게 중심과가 달리고 사과 같은 경우는 척과가 이렇게 달립니다. 중심과가 꽃이 먼저 피어요. 먼저 피고 이제 척과들이 나중에 피고 열매도 이것이 중심과가 가장 크고 가장 먼저 달리고 이렇게 달리기 때문에 적과를 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친다고요? 이렇게 척과들을 치내고 중심과를 남기게 되죠. 이렇게 이제 과실을 알맞은 양만 남기고 나머지를 정리하는 것을 적과라고 하죠. 왜? 안정적인 수확을 위해서 또는 해거리 방지를 위해서 적과를 하게 됩니다. 적과하기 전까지 이 과실들은 아직 과실이라 하지 않고 유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 오는 피해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박 피해들. 우박 피해가 와서 우박 피해는 종류가 제가 이제 왔을 때 피해가 종류가 두 가지예요. 달려있는 이 유과에다 탁 맞아서 착과 피해를 일으키기도 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떨어져서 낙과 피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과는 낙과 피해 조사도 하고요. 착과 피해 조사도 합니다. 착과 피해 조사는 보통 유과가 와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에서 재해가 있어서 피해를 좀 입었어요. 한번 낙과는 조사를 해가지고 유과 이제 달려 있는 게 몇 개예요. 유과 이제 유과 피해를 입은 게 몇 개예요. 이래서 유과 타박률 조사를 하게 되고 착과 피해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수확기에 가서 착과를 정확하게 왜냐면 유과 처음에 딱 우박을 맞았을 때는 바로 표가 막 나지 않거든요. 달려 있는 것들이. 그래서 나중에 수확기쯤 돼서 유과 수확량 조사를 할 때 유과에 대한 착과 피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해 종류 또는 품목 재해 종류 생육 시기에 따라서 조사 종류가 결정된다고 했는데 물론 보장을 어떤 보장에 들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도 해요. 가수사종 우리가 적과전 종합위험 이제 사과배 당금 떫은감 같은 경우는 적과 종류 이전에 종합으로 보험을 가입하기도 하고 특정한 위험 5가지만 보장받겠어요 하고 특정 위험 5종에 가입하기도 하고 그러죠. 종합으로 가입했을 때는 주로 이때 피해가 오면 이 보장하는 죄로 피해를 입었구나 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요. 그죠? 나중에 조사하죠. 근데 이제 특정 위험 5종 한정에 가입했을 때는 만일에 우박이 와서 유과 타박률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 따로 조사를 하죠. 왜냐면 냉해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하지 않죠. 특정 위험 5종은. 5종 기억나시나요? 태우 집에 지진, 화재가 났어요. 강태우 집에 지진, 집중호우, 화재 5가지만 보장을 해요. 냉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미보상 부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장하는 거에 따라서도 조사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특정 위험 5종 한정계 같은 경우는 이때 유가 타박률 조사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적과를 했어요. 적과를 하고 나면 이제 과실을 키우고 나중에 그게 이제 상품 가치가 있을 때까지 컸을 때는 수확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여기에서 과실에서 수확되는 단계의 재해들이 많이 오죠.
뭐 태풍도 오고 우박도 오고 집중호우도 오고 화재도 있을 수 있고 일소, 가을 동상해 이런 피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피해에 따라서 낙과 피해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착과 피해 조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 피해 조사를 하는 게 이제 손해평가하는 일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딱 육아 이후에 너 이제부터 과실이라고 불러줄게 하는 그 과정 자체가 뭘 하고 난 뒤인가요? 적과를 하고 난 뒤죠. 그래서 보통은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는 뭘 하나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조사, 과수사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착과수 조사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일에 손해평가사에 합격을 했다라고 해서 바로 조사를 나가는 그 중에 한 명도 왜 빠지지 않고 무조건 하는 조사 중에 하나가 이 착과수 조사예요. 예, 의무조사거든요. 우리가 손에 몇 개가 달려있지 기준이 있어야만. 물론 가입할 때 기준은 저희가 평년 수확량이에요. 평년 착과랑 평년 수확량이죠. 가입할 때는 이걸로 가입했지만 실제로 기준이 되는 우리 과수원에 과수가 몇 개 달려있지 에서부터 감수가 얼마만큼 되지 감수가 얼마만큼 되지 이렇게 해서 아주 피해율을 산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는 과수 사중에서는 의무조사이고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를 대부분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착과가 얼마만큼 돼 있어. 여기 기준에서부터 나주가 감소가 얼마만큼 됐어. 감소량만큼 빼가지고 보험금을 산정하는 거가 적과전 종합비용의 보장, 착과감소보험금, 과실손해보험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학기에 가서 이제 수확량 조사를 해서 원래 얼마만큼 달려 있었는데 수확량 조사했더니 얼마만큼 감소가 됐네. 그거만큼 감소된 것만큼 보험금 주는 거 이게 적과전 종합위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량 조사를 하게 되고 손해액 평가하게 되고 우리가 이제 특약으로 나무 손해보장을 들었다고 한다면 나무 피해 조사까지 해서 나무 보험금의 피해율까지 산정하는 일을 저희가 하게 되는 일이죠. 손해평가 개요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이제 대학교 전공서적처럼 길게 서술형으로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충분히 보면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요약만 살짝 가져왔습니다. 손해평가의 의의 및 기능이에요. 뭐 이거를 전부 적어라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손해평가 결과가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고 결과라는 거죠. 그럼 보험금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평가 그 결과라는 것 자체는 피해 입은 계약자나 피보험자, 결국은 이제 보험 가입자예요.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더라. 그렇죠. 왜냐면 저희가 이제 수확량을 산정하고 또는 감수량을 산정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수확량이나 감수량이 결정되어야만 피해율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평수, 미평 이런 걸로 해서 피해율을 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부담 비율만큼 빼고 그 피해율에 해당되는 보험가입금액의 피해율에 해당되는 것만큼 저희가 보험금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보험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초 자료가 되더라 라는 게 맞죠. 그래서 손해평가의 결과가 보험금 확정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되더라 라는 거예요. 두 번째, 손해평가 결과에 대해서 보험가입자는 물론 제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건 뭐예요? 결국은 손해평가 자체가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누가 보더라도 아주 객관적인 자료들을 가지고 객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죠. 이 사람이 조사한 게 똑같은 농지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 A란 조사자가 조사한 것과 B란 조사자가 조사한 것의 피해율이 다르다고 한다면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못하겠죠. 그래서 객관적인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보험가입자는 물론 3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같은 자료를 사용하고 활용해서 평가를 하죠. 그게 바로 저희가 공부했던 지금은 이제 기본서지만 예전에는 저희가 업무방법서 농협선보에서 만들어내는 손해평가 매뉴얼 자체가 업무방법서죠. 그래서 업무방법서를 작성 활용해서 손해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더라. 결국은 조사자의 관점 자체를 통일시켜서 똑같은 관점에서 똑같은 잣대에서 평가를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보험료율은 해당 지역이나 개개인에 따라서 보험금 수급 실적에 따라서 조정되더라. 예를 들면 지역에 따라서 어떤 지역은 재해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서 보험금을 많이 탄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재해가 거의 없는 지역들도 있어요. 그래서 보험료율은 지역
보험가입 금액에 곱하기 지역별 영업요율을 곱한다면 지역별로 달라요. 지역별로.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별로 다르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1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을 곱한단 말이에요.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은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요. 내가 보험금을 계속해서 많이 타먹은 사람은 손해율이 높을 거고 나는 재해가 있었는데도 나는 별로 큰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보험금을 타먹지 않은 사람은 손해율이 낮을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손해율이 낮은 사람은 보험금을 타지 않은 사람은 할 일이 될 거고요. 계속해서 보험금을 탄 사람들은 보험료에 할증이 붙겠죠. 그래서 지역과 개개인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보험료를 계속해서 많이 타먹어서 보험금을 그럼 보험료율이 인상되겠죠. 지역도 그렇고요. 결국은 보험료가 많이 타먹은 것은 보험료 인상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지역이든 보험가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얘기고요. 손해평가가 피해 상황보다 과대평가가 됐다. 우리가 나가서 피해 조사를 하는 건 아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했죠. 농민들의 입장에서 나는 편에 서서 나는 조금이라도 좀 더 과하게 과대평가를 해서 피해를 높게 나서 농민들이 보험금을 많이 타게끔 해주는 게 농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은 그렇지 않고요. 피해 상황보다 과도하게 평가가 된다고 한다면 결국은 보험 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보험금을 많이 나감으로 해서 보험회사는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손해율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효과를 가져오고요. 보험료가 인상이 된다고 한다면 가입자들이 보험료가 조금이라도 들으면 보험 가입하기가 더 쉬운데 보험료율이 계속해서 인상된다는 것은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보험 가입하는 것 자체를 기피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농업재해보험 자체, 존립 자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더라.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손해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성, 정확성 유지가 중요하더라. 무조건 과대하게 평가해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게 그게 도와주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과대평가하면 안 돼요. 다음에 손해평가 결과 축적은 결국은 뭐예요? 보험료율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게 맞죠. 손해평가 결과가 축적돼서 여기 이 지역은 손해율이 많이 나더라. 이 지역은 손해율이 적게 나더라. 또는 어떤 가입자는 계속해서 손해율이 높더라. 손해율이 낮더라.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통계 자료로 활용이 되죠.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그 통계의 자료를 가지고 보험료율도 조정하지만 결국은 농업재해에 대한 통계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 대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도 이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손해평가 업무의 중요성이죠. 중요성은 결국은 이것 자체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본 자료가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정이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부도 계속 우리 정부를 평가할 때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손해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가입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있어야 된다. 피해를 높게 잡았어도 안 되고 낮게 잡았어도 안 되고 피해 정도에 딱 맞는 조사를 해서 그게 맞는 적정한 보험료율을 책정해야만 보험가입자들에게 공평하게 보험료가 분담이 될 거다라는 얘기고요. 선의의 계약자의 보호 이건 뭐냐면 어떤 이제 사람이 보험금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그런 방법을 취하지 않고 보험금을 과다하게 받아갔다라고 한다면 실은 보험금을 많이 받아갔던 건 전체 우리가 손해율을 또 보기도 하죠. 전체 손해율을 봤을 때는 전체가 이 품목에 대해서 손해율이 높다라고 한다면 그 품목 자체에 대한 영업료율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은 내가 보험금을 많이 탔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올라가도 상관없지만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재해도 없었고 보험금을 타지도 않았는데 결국은 그런 조금 그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는 부당하게 보험금을 타간 어떤 계약자들로 인해서 가만히 있는 선의의 계약자들이 보험료가 인상되는 그런 현상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선의의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손해평가가 필요하다. 과대하게 피해율을 높게 산정하는 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그 사업은 어떻게? 보험 사업의 그러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 자체가 보험 사업의 건전화를 가져오더라. 과대평가를 하면 보험금이 많이 나가게 되고 보험금이 많이 나가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고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면 가입자가 기피하게 되고
농업재해보험 자체도 근간이 흔들리니 이기 때문에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를 해서 적당한 보험료가 나가고 그에 맞는 보험료를 책정하고 해서 농업재해보험 제도 자체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거, 그게 보험사업의 건전화가 되겠습니다. 손해평가 체계네요. 손해평가 체계는 사실은 시험에 나올까 싶기는 한데요. 중요한 내용들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차 시험에 이 과목이죠. 농업재해보험 법령 안에 주로 우리가 들어가는 이제 그 과목이 농업재해보험법, 그 다음에 시행령, 그 다음에 손해평가 요령,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그 부분에 대한 게 지금 여기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것까지 시험에 나올까 1차 시험에서 굳이 했는데 라는 생각은 들지만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손해평가 세 가지죠. 농업재해보험법, 이거 농업재해보험법의 동이라면은 농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이 말이에요. 손해평가 요령에 의해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게 되고, 손해평가의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다 어디에서 다루고 있나요? 손해평가 요령에서 다루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손해평가 요령에서 다루고 있어서 손해평가 세부적인 내용고, 피해율 산정 어떻게 하더라, 조사는 어떻게 하더라, 이런 부분들이 다 손해평가 요령에 들어있고요. 자, 손해평가 전반에 대한 규정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손해평가 인력에 관한 거, 손해평가 요령에 따른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역별로 우리가 교차 손해평가들 하죠. 교차 손해평가에 관한 거, 손해평가 요령 고시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거, 손해평가인의 자격, 어떤 사람들을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그런 자격에 대한 규정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법령이 되겠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손해평가의 주체인데요. 이건 주체라는 말 알기 전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반복해서 했어요. 우리가 주관부처가 어디예요? 농림축산식품부예요. 맞나요? 그걸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 우리가 얘기하는 농금원이 되고, 시행기관이 어디예요? 실제로 움직이는 기관이 어디예요? 농업, 손해보험, 우리가 알고 있는 농협, 그러니까 NH, 손보가 되죠. 그래서 손해평가의 주체가 누구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사업약정을 체결한 재해보험 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재해보험 사업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NH, 손보, 농협, 손해보험이라는 거예요. 자, 재해보험 사업자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더라. 이 손해평가인은 어떤 사람이더라? 보험 목적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그 밖의 관계 전문가. 우리가 1차 시험에서는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 대해서 1, 2, 3, 4, 5, 6, 7, 8 쭉 해서 쭉 내용들이 있어요. 뭐 5년 이상 뭘 해야 된다, 3년 이상 뭘 해야 된다, 어떤 과를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죠. 그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과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고, 손해평가인을 위촉할 수 있더라. 그리고 손해평가인과 더불어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이 세 사람을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되어 있고요. 재해보험 사업자는 보험 모집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손해평가 등에 대한 거, 이 재해보험 업무를 어떻게 할 수 있더라? 위탁을 할 수 있더라. 그 위탁을 누구한테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실은 1차 시험에 이 과목에서 굉장히 시험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업무 일부 위탁, 주로 모집 위탁하는 거. 자, 모집은 NH 손보 중앙이 아니에요. 뭐 농협 중앙이 아니죠. 그 1차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중앙이 아니고 지역 농업 협동조합에서 하더라. 지역 농협에서 해요. 그다음에 축산업 협동조합에서 합니다. 축협,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축협. 그다음에 이제 품목별로 나눠지죠. 뭐 사과다, 능금농협이다, 배는 배농협이다, 다 나눠지죠. 그래서 품목별로 나눠지더라, 또는 업종별로 협동조합이 있더라라는 게 되겠고,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지역 산림조합, 품목별, 업종별 산림조합이 있더라. 왜냐면 농업 재보험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는 임산물에 대한 거기 때문에 산림조합 여기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업이기 때문에 수산업 협동조합 나온 거죠. 수산업 협동조합이 돼서 수협이죠, 수협. 업종별 수협, 그다음에 수산물 가공 수산업 협동조합이 들어있는 거고,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손해사정법인이 되겠네요. 손해사정법인. 그 외에 빠져있는 게 지금 있죠.
비영리 법인이 지금 빠졌잖아. 비영리 법인이 뭐예요? 여러분들 이제 나가서 활동한 협회, 한손협이나 농지협이 되겠고, 한손협이나 농지협은 여기에서 보험 모집이나 손해평가 업무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보험 모집은 해당되지 않고요. 어디에? 손해평가에만 해당되는 게 우리가 비영리 법인 협회가 되겠죠. 그 협회가 하는 일은 나중에 이제 1차에서는 이런 것들도 있어요. 이제 그 비영리 법인이 할 수 있는 업무 위탁의 그 종류는 이 손해평가하고 나중에 저 통계 조사하는 거, 통계 수집 조사하는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모집은 안 되고요. 조사자 유형입니다. 조사자는 뭐 앞에서 계속 많이 했었어요. 실은 어떻게 조사자 1인을 포함해서 5인인데요. 그 조사자 1인 중에 포함되는 조사자가 누구냐?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인 누가 위축해요? 보험 사업자가 위촉을 합니다. NH손보가.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는 어떤 분들인가요? 우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시험을 치죠. 위탁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손해평가사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에 합격한 자가 손해평가사들이죠. 손해사정사는 어디에서 시험을 치는? 보험개발원에서 실시하는 손해사정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손해사정사가 되고요. 보험업법에 따라서 이제 위촉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 사람,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 그러면 손해평가인이 3명이에요. 손해평가사가 1명이에요. 가능해요. 손해평가인이 1명이에요. 손해평가사가 1명이에요. 손해사정사가 1명이에요. 상관없어요. 무조건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 근데 이 사람들은 업무 위탁받은 그러니까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뭘 더 이제 운영할 수 있냐면 손해평가 보조인 제도를 운영할 수 있더라. 그럼 손해평가 보조인 5명?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있는 사람 중에 1명은 무조건 포함이 되고 5인 이내이더라. 손해평가 보조인만으로 운영할 수 없고요. 보통 우리가 손해사정 법인에 가면 해피에는 저희가 손해평가 보조인 그렇게 많이 운영하지 않는데 보면 손해사정 법인에 들어가 보면 손해평가 보조인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 우리가 이제 손해평가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잖아요. 작년에 특히 많이 배출되었고 그래서 손해사정 법인에도 그런 지시들이 좀 내려갔다고 해요. 손해평가 보조인은 꼭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손해평가 보조인 교육을 받으면 손해평가 보조인으로 위축이 됩니다. 그런 손해평가 보조인 역시도 가능하면 손해평가사 자격증을 딴 손해평가사들로 좀 구성을 해주라. 그런 요구들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해사정법인의 고가 점수를 매길 때도 손해평가사가 몇 명 보유하고 있지에 따라서 손해평가 고가가 달라지는 것도 반영이 되었다는 점이 이제 올해 바뀐 점들이 되겠습니다. 손해평가 체계입니다. 결국 뭐예요? 농업인이 계약자가 사고가 나서 사고 발생을 통지해요. 통지하면 가서 이 사고가 우리 보험에서 보장하는 재해로 인한 사고인지 아닌지를 조사하고 이제 그 재해다라고 한다면 현지 조사 나가게 되는 거죠. 현지 조사 나가게 되고 자 조사만 하고 끝이면은 안 되겠죠. 왜? 이 사람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조사를 하지 않았는지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착실하게 조사를 잘할 거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일부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정성을 위해서 어떤 것이 추가되냐면 금정조사라는 게 추가가 됐어요. 이 금정조사는 우리 전체 목적물을 전부 전체 손해조사한 정건에 대해서 다 하는 건 아니고 손해평가를 실시한 보험 목적물 중에서 임의로 추출, 무작위 추출입니다. 임의로 추출해서 물론 무작위라는 건 좀 다를 수 있겠죠. 이 지역에 어떤 피해 났을 때면 어떤 이 지역에 재해가 나서 피해가 나면 거의 피해도 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근데 유독 A, B, C라는 가수는 있는데 다른 가수는 피해율 한 20%밖에 안 나왔어. 이 가수 50% 나온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런 것들 좀 집중을 해서 금정조사들이 들어갑니다. 금정조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보는 것들은 실은 우리가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는 게 뭔가요? 나무 같은 경우는 나무 수가 되겠죠. 나무 수가 몇 개, 나무 실제 결과주 수가 몇 개지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한 과수 같은 경우는 착과수가 몇 개나 달렸지에 따라서 주로 달라지죠. 그래서 주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착과수 조사의 개수가 제대로 되었는가, 나무 실제 결과주 수를 제대로 해서 보험 가입을 했는가, 이게 주 중점점이 주 포인트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착과수 조사 잘 하셔야 되고 나가서 나무 조사도 잘 하셔야 됩니다. 손해가 10% 이상 차이가 난다. 한 조사자, A, B, C 중에 A 조사자가 한 게
실제로 금정조사를 갔더니 실제 달려있는 거하고 10% 이상의 차이가 났어요. 또 나무 같은 경우는 5% 이상 차이가 났어요. 이런다고 하면 그 A 조사자에 대한 모든 조사에 대한 점권, 금정조사가 들어간다고 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여러분들 그리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손해평가해야 됩니다. 나가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죠. 우리가 사고 접수되었을 때 손해평가를 하는 순서입니다. 절차. 예전에는 우리가 이거 암기 팁을 어떻게 했냐면 사, 손, 현, 본, 구, 결 이렇게 했단 말이야. 사고 접수하고 사고 발생 보고를 같이 하나 묻고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손해평가반 일정을 수립하고 현지 조사 실시하고 결과 입력하고 사손, 본 이게 본이었어요. 본이 본부에 직접 조사를 할 수 있고 금정조사도 할 수 있더라. 그죠? 그래서 이 금정조사요. 이제 그다음에 구는 구역 담당자, 구역 우수자, 구역 우수 담당자를 활용할 수 있더라. 결과를 입력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더라. 이렇게 해서 사, 손, 현, 본, 구, 결 이렇게 암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구역 담당자 활용하고 결과 입력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사, 손, 현 이랬더라고요. 2, 사, 손, 3, 현 이렇게 되겠네요. 사고 접수, 사고 발생 보고 및 전산 입력.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일정 수립하는 거, 현지조사 실시하고 현지조사 결과 전산 입력하는 거, 현지조사에 대한 금정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사고 발생 통지해요. 처음에 이제 사고가 났어. 사고 발생을 통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뒤 포장 종료가 되고 난 다음에 뒤늦게 다른 사람들 다 피해율 있어가지고 보험금 타는 거 보고 뒤늦게 내가 이때 나도 피해가 있었는데 보험금 주세요. 그때 접수하면 되냐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어떤 사고가 어떤 재해가 있었을 때는 필히 해야 되는 거 사고 발생 통지입니다. 계약자들이. 왜? 사고 발생 통지 의무가 계피한테 있잖아요. 사고 발생 통지 의무 계피소한테 있죠. 그래서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들 사고 발생 통지 의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필히 뭐 해야 된다? 사고 발생 통지해야 되더라. 보험 목적물에 보험 사고가 발생했어요. 했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사고 발생 통지를 해야 되더라. 사고 발생 통지하면 어떻게 하나요? 농협이나 지역 대리점들이 되겠죠. 지역 대리점에서는 사고 발생을 이제 보고받았어요. 전산에 먼저 입력합니다. 자, 이 사고가 실제로 보험 사고 여부가 맞는지 어떤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냐면 기상청 자료나 실제 현지 방문. 이건 결국 뭐 한다는 거예요?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후에 이런 말이에요. 이게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서 하는 자료가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 등을 통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보험 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 거죠. 판단하게 돼서 이 사고 접수된 게 보험 사고에 해당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기록하게 되겠죠. 전산 입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산 입력이 되면 이제 사고 접수가 딱 제대로 된 거예요. 그럼 이제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손해평가반의 일정을 수립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손해평가 조사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조사 종류를 어떻게 결정한다고요? 생육 시기에 따라서 적과 전이냐 적과 후냐 품목에 따라서 사과, 배, 단가, 뜰분감에 따라 달라지고 재해 종류가 태풍이냐, 집중호우냐, 우박이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래서 생육 시기, 품목, 재해 종류에 따라서 조사 종류를 결정합니다. 조사 내용을 결정하고 어떻게 지체 없이 손해평가방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때 손해평가방 구성이 아까 설명했던 거 다시 반복이죠. 조사자 1인,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를 포함한 몇 명? 5인 이내가 되겠더라. 이 사람들 1인 이상은 무조건 포함해야 됩니다. 자, 1인 이상을 포함하고 어떤 것을 운용할 수 있더라? 손해평가 보조인을 위촉해서 손해평가 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더라. 조사자가 부족할 때. 자, 현지조사 나갑니다. 현지조사 실시. 자, 현지조사는 어떻게 하더라? 손해평가 단위별로 하더라. 우리가 손해평가 단위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논작물, 밭작물 같은 경우는 농지 단위로 하죠. 농지별로 조사를 하죠. 가축이면 가축, 개개, 가축별, 개별, 가축별로 조사를 하죠. 하우스나 원예 시설, 버섯 재배사라고 한다면 보험에 가입한 목적물별로 합니다. 그것을 손해평가 단위별로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손해평가 단위예요. 농지별, 개별, 가축별, 보험 목적물, 보험에 가입한 보험 목적물별 이게 손해평가 단위가 되는 거예요.
현지조사를 실시합니다. 자, 현지조사 내용은 보장 방식에 따라서 재해 종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보장 방식이 뭐 수학 감소 보장 방식이냐, 수익 감소 보장 방식이냐, 뭐 과실손해 보장 방식이냐, 뭐 완전 다르죠. 저가점 위험 보장 방식이냐, 완전 달라요. 보장 방식에 따라 달라지고 재해 종류가 태풍이냐, 집중호우냐, 우박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현지조사 결과 전산 입력. 예전에는 뭐 5일 이내에 입력을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그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전산이나 모바일 기기 입력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조사표 주면 농협이나 뭐 손해사정법인은 이제 손해사정 이제 전산 담당하시는 분들 이제 전산에 이제 입력을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뭔가요? 모바일 입력이죠. 특히나 벼조사 같은 경우 우리가 착과수 조사 같은 거 바로 모바일 입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 손해평가 해피에서 주로 잘하는 것들 모바일 입력이죠. 벼조사 나와가지고 바로바로 모바일 입력하는 거. 그래서 손해평가 일을 할 때 있어서 핸드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핸드폰이죠. 모바일이 핸드폰을 잘 다루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핸드폰 잘 다루는 게 도움이 되잖아요. 뭐 유튜브로 강의를 듣는다, 카페로 듣는다, 그게 뭐 핸드폰으로도 되고 요즘은 PC로도 되기 때문에 핸드폰 사용 잘 하시는 분들이 이거 조금 능숙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핸드폰 사용이 익숙하지 않으면 뭐 재생 목록을 찾아가는 거, 강의를 찾아가는 것도 조금 헤매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 모바일 기기를 능숙하게 다루는 것도 공부를 할 때도 실제로 나가서 조사를 할 때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 현지조사 및 금종조사입니다. 금종조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이제 공정성이 되고요. 이 현지조사 본부가 직접 나가서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재보험사업자가 현지조사를 직접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걸 왜? 신속성을 위해서. 그때 그게 신속성이고요. 공정성은 금정조사를 하는 게 공정성 확보가 되는 거예요. 재보험사업자 현지조사 직접 실시할 수 있고요. 결국 우리가 예전에 본구결에서 본부 직접 조사가 재보험사업자가 직접 조사한다 이 말이에요. 용어만 바뀐 것 뿐입니다. 현지조사 및 금종조사, 신속성과 공정성 확보는 필히 가로넣기 나올 수도 있다는 거. 자, 이때 조사 주체, 금종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주체입니다. 금종조사를 할 수 있는 조사 주체는 누구냐? 재보험사업자가 되겠고요. 재보험사가 우리 농업재해보험은 정부라고 했어요. 정부라고 했는데 또 재보험사 및 정부 분리를 또 해놨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분리해서 암기하시면 되겠어요. 재보험사업자, 재보험사, 정부 이 세 주체가 조사 주체가 되겠습니다. 자, 조사 방법은 어떻게 나눠질까요? 지역별로 나눠지고요. 대리점별로 나눠지고 손해평가 반별로 나눠지더라. 이거 역시도 가로 넣기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손해평가 실시한 농지에 대해서 정건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미 추출하더라. 이미 추출입니다. 정건 아니에요. 자, 금정조사에서 이제 현조사하고 실제 우리가 본조사죠. 본조사하고 차이가 난다라면 어떤 걸 인정해 주나요? 금정조사 값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정조사 값에 따라서 그 값을 조정합니다. 정정합니다. 이거는 지금 기본서에 나와 있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일과목에도 나왔고 가축에도 나왔고 반복되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가는 걸로요. 우리가 사업 시행 기간 주관부처예요. 주관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 우리가 흔히 아는 농림부죠. 농림부라고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죠. 자,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을 관리하는 기관은 우리가 알고 있는 농업, 정책, 보험, 금융원이 되었고 실제 움직이는 주체, 사업 시행 기관은 재보험사업자. 농작물에 관해서 우리가 NH농협 손해보험, NH농협 손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보험업법에 따라서 농업재보험법, 조원법이 있고 또 뭐가 있나요? 농업재보험법 시행령이 있어요. 농업재보험 손해평가 요령이 있고 그 요령에 의해서 우리가 손해평가 업무방법서를 재보험사업자가 만들어서 그 업무방법서에 따라서 우리가 손해평가를 하는 거예요. 큰 틀은 보험업법. 종량주 재보험은 이제 1권에서도 다뤘고 이제 가축에서도 다뤘어요. 제일 위에 뭐가 있나요? 이제 농림축산식품부가 있고 관리기관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그리고 시행기관이 재보험사업자. 이 재보험사업자가 결국은 위탁을 받아서 보험료와 운영비를 누가 주나요? 보험료 그러니까 이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비를 재보험사업자한테 이제 재보험사업자가 이 전체 부분을 이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죠. 운영비 자체를. 그래서 이 재보험사업자가 운영을 하게 되는데 재보험사업자도 우리가 농업재보험, 농작물 재보험 단위가
광범위하고 규모가 크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재해가 왔을 때 엄청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재해들이 있기 때문에 재해보험 사업자도 다시 보험을 든다고 했어요. 그걸 재보험이라고 했고요.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정부, 국가가 재해보험을 인수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재해보험 사업자도 재해보험을 넣기 위해서 재해보험료를 주고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재해가 있었을 때 재보험금을 국가로부터 받습니다.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가 재해보험 사업자입니다. 재보험 사업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계약자들, 우리 농민들, 그가 보험가입자가 되겠죠. 보험가입자한테 보험료를 받게 되는 거고, 재해가 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서 피해율이 보험금을 줄 정도의 피해율이 낮다라고 한다면 보험금을 주게 되는 거고요. 국내 민영보험사 국가 다 해당입니다. 재보험료는 재보험료. 그래서 저희가 아까 금정조사의 주체가 재보험 사업자, 재보험사, 정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재보험 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는데 누구한테?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 다 된다고 했죠. 그분들한테 재보험 사업자는 수당을 지급하게 되죠. 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이분들, 이 조사자들이죠. 조사자들은 내가 나가서 조사한 거를 결과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현지 조사표, 현지 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외에 이제 보험료율 산출하는 기관도 있고 기초 서류를 확인하는 기관들도 있더라. 손해평가 체계입니다. 손해평가 반별로 평가 일정을 수립한다고 했고요. 사고 발생 통지를 했다라고 한다면 지체 없이 전산에 입력하고 사고 발생 통지 후 손해평가반 구성하고 손해평가 반별로 평가 일정을 수립하게 되는 거예요. 자, 1인, 이거 조사자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이더라. 평가반 구성은 손해평가인, 평가사, 손해사정사 1인을 포함해서 5인 이내가 되겠고요. 계속 반복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서에. 자, 중요한 거 별표 3개 채야 되는 거. 손해평가반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제외를 시켜야 되는 분들이 있더라. 이런 사람은 손해평가반에서 손해평가를 할 수 없어요 라는 거예요. 결국 본인, 자기예요. 내가 또는 나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입니다. 여기서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을 이제부터는 이해관계자라고 할 거예요. 생계를 나와 나의 와이프, 나의 남편 이런 게 되겠죠. 나의 자식, 그죠? 자,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이 가입한 보험계약에 대한 손해평가 똑같이 내가 가입한 것도 안 되고요. 모집한 것도 안 돼요. 두 개 연결돼 있어요. 자기하고 연결된 거는 자기와 이해관계자가 보험계약을 한 거 또는 모집한 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A예요. B란 가수원에 20일 전에 손해평가 조사를 갔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B는 이 A 가수원에 조사를 올 수 있냐면 없어요. 왜냐하면 20일 전에 B란 가수원에 벌써 A가 조사를 갔기 때문에 30일이 지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B는 A 가수원에 조사를 갈 수 없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전 손해평가일로부터 30일 내 보험 가입자 간 상호 손해평가요. 30일이 지나면 괜찮아요. 왜 30일 내에 안 되냐면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20일 전에 너네 가수원에 가서 손해평가 했는데 피해를 겁나 좋게 잘 줬어. 네가 이제 우리 가수원에 이제 손해평가 오게 됐으니까 나도 너한테 피해를 잘 줬으니까 너도 우리 가수원 피해를 좀 높게 잘 봐줘. 뭐 이런 모의의 관계들이 이제 조성될 수 있다고 해서 30일 이내에 상호 손해평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손해평가를 했어요. 내가 손해평가한 것을 어떻게 손해평가를 잘 했는지 금정하러 갈 건데 내가 갈 수 있나요? 없죠. 그래서 내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금정조사가 안 되고요. 재조사는 어떤 거냐면 내가 손해평가를 했는데 계약자가 보니까 저 사람이 손해평가를 제대로 안 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저 사람이 손해평가 나는 제대로 안 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사진이나 설명이나 사진이나 서류들을 제출해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그러면 재보험 사업자는 어떻게 되냐면 재조사를 들어가야 돼요. 그 손해평가에 대해서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다는 서류나 이 증빙 자료들을 제출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다시 조사를 보내야 되는데 그것을 재조사라고 하고요. 내가 한 조사에 대해서 이 계약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조사해 주세요 했는데 내가 갈 수 있나요? 아니겠죠. 다른 손해평가만 보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시한 손해평가에 대한 금정조사 그리고 재조사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6회 때 응용 문제로 나왔어요. 현장 활용 응용 문제로 나왔고요. 그때 6회 때 처음으로 이게 이제 업무 방법수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갖고 이게 이제 5점짜리나 15점짜리 단답형 또는 서술형 문제로 나오지 않을까라고 정말 다들 달달달 외웠을 거예요. 외웠는데 현장 활용 문제로 응용 문제로 나왔습니다. 여전히 이 부분은 5점짜리나 15점짜리 단답형 서술형 문제로 활용되어서 나올 수 있다는 거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피해 사실 확인입니다. 사고 발생 통지 받자마자 우리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죠. 언제? 지체 없이 가게 됩니다. 피해 사실 확인한 이유는 보험 사고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사고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피해 사실 확인을 가고요. 피해 사실 확인해서 보장하는 재해가 맞다라고 한다면 손해평가 실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해평가 실시하게 되더라. 그때는 손해평가 단위별로 하는데요. 단위가 여기 아까 말씀드렸죠. 농작물은 농지별로 하더라. 가축은 개별 가축별로 하더라. 벌 같은 경우는 벌 하나하나 다 셀 수 없으니 벌통 단위로 하더라. 농업용 시설물, 농업보험 가입 목적물별로 하더라. 이건 실은 1차 시험에 1과목에서도 이거 2과목 1차 시험에 2과목에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네, 지금 이제 우리 이 과목에도 들어왔네요. 이제 1차 시험 말고 2차 시험에도. 농지의 개념이 예전에는 농지라 하면 한 덩어리 토지의 개념이다 이랬는데 이거 좀 바뀌었죠.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로 이거 바뀐 거 잘 봐주세요.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해당되는 토지로 필지 지번하고 상관없더라. 제가 그랬죠.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필지가 여러 개 나눠져 있더라도 하나의 보험 가입 금액에 들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필지하고 상관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가 되겠더라. 자, 구획이 되어 있는 것 중에 농로로 구획되어 있는 것 외에는 대부분 같이 하나의 농지로 들 수 있더라라고 되어 있고요. 확실히 경계가 뚜렷하다 하더라도 경사지 같은 데서 돌담으로 구획되어 있었고 면적이 극히 작다라고 한다면 동일 작업 단위로 해서 하나의 농지를 묶을 수 있더라.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실은 이제 이 부분은 1차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조금씩 말을 바꿔갖고 이 객관식 시험 문제에 단골로 나오는 문제들인데 이 과목에서 2차에도 있으니까 그대로 한 번 더 볼게요. 재해보험 사업자죠. NH 손보는 손해평가 조사 나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현지조사표 있어야 되잖아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되더라. 현지조사서 마련하고 이 현지조사를 누구한테 주나요? 손해평가반에 배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손해평가해라 라고 주의를 주고 손해평가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손해평가반에 나와서 이제 현지조사를 합니다. 현지조사를 하고 나면 무조건 우리가 이제 보험에 가입해도 우리가 뭐 하는 게 있잖아요. 제일 마지막에 서명하잖아요. 사인, 서명해요. 현지조사서도 조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조사했어요. 제대로 보시고 조사한 거 맞다고 생각하시면 서명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서명을 받아갖고 누구한테 제출해요?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계약자가 서명을 거부해요. 나 서명하기 싫다 이거야. 그죠? 서명을 거부한다고 한다면 서명을 거부하는 사람한테 억지로 서명해 주세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서명 없이도 그러면 서명을 거부했다 하더라도 이 보험 가입자한테는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해 줍니다. 통지해 주고 서명 없이 현지조사표를 누구한테?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중에 꼭 서명 없이 제출한 것들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나요? 제조사에 단서를 제공하죠. 뭐 계약자의 클레임이 걸리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 손해평가반이 이제 손해평가를 하러 갔어. 이제는 이거는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서명을 거부한 거고요. 이제 조사 자체도 못하게 하는 거야. 갖고, 아니, 나는 그냥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네가 나는 손해평가하는 거 거부해. 뭐 이럴 수 있겠죠, 물론. 그래서 아무 정당한 사유 없이 그냥 손해평가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를 갔는데 실시를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라는 사실을 보험 가입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통보하고 역시나 통지하고 난 다음에 이 현지조사서를 재보험 사업자한테 제출합니다. 계약자한테 통지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일 이렇게 뭐 서명 없이 냈다든지 또는 조사를 잘못했다든지 이랬을 때 계약자가 이거 조사 다시 해주세요 요청하는 게 뭐라고 했나요? 재조사라고 했죠. 아무래도 손해평가하고 갔는데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보험가입자가 재보험 사업자한테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하거나 통지를 했어요. 그럼 설명이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손해평가사가 설명이나 통지를 했어요. 손해평가사가 손해평가 이렇게 되었어요 하는 설명이나 통지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게 아닌 것 같아. 계약자가 봤을 때. 그러면 며칠 내에 이거를 제조사 해주세요 신청해야 되냐면 7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되고 7일 이내에 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서류나 사진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 근거 자료 제출하면 재보험 사업자는 이 사람이 조사한 게 잘못됐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다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손해평가반을 보낸다고요.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다른 손해평가반을 보낸다라는 거 중요해요. 조사는 우리가 이제 아까 금정조사, 재조사 있었고 우리가 보통 나가서 하는 현지조사 자체를 본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본조사, 재조사, 금중조사 이건 어떻게 구분해요? 조사 단계별로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조사 단계별로 구분하고 조사 범위에 따라서 이거 전체를 다 조사하는 거, 전수조사 부분만 조사하는 거, 표본조사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본조사입니다. 곧바로 실시하는 거, 사고 발생 통지 받고 가서 제일 처음 하는 조사, 본조사. 재조사는 계약자가 이거 마음에 안 들어요, 잘못된 것 같아요 이의 제기를 했을 때 다시 한번 실시하는 거 재조사. 설명 통지 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 7일 이내에 잘못됐다고 서류나 사진을 제출하면 재보험 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원을 해서 조사시키는 거 재조사. 금중조사는 손해평가사들이나 또는 손해평가인, 손해사정사들이 조사했는데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단계죠. 손해평가 객관적으로 했을까? 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임의 추출하는 겁니다. 보험 목적물을 임의 추출해가지고 확인하는 조사가 금중조사. 결국 이건 아주 객관적인 손해평가의 근간이 되는 게 금중조사가 되겠네요. 자, 현지 조사 종류입니다. 보장 내용에 따라 달라지고 보장 상품에 따라 보험 상품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이해되시죠? 어떤 거를 보장하느냐, 종합으로 보장하느냐, 특정한 위험으로 보장하느냐, 또는 보험 상품이 어떤 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상품 내용, 보장 내용입니다. 상품 내용이나 보장 내용에 따라서 작물 생육 기간 전체 단계별로 조사하는 거, 우리가 적과 전, 종합위험, 과수, 사종 단계별로 조사 다 하죠. 적과 전에도 하고 적과 후에도 하고 재해가 있을 때마다 가서 태풍이 있을 때 태풍조사, 우박이 있을 때 우박조사 쭉쭉쭉쭉 또 단계별로 다 해가는 조사들 과수, 사종 조사고요. 자, 손해 발생했을 때 재해가 있었을 시만 조사하는 것들이 있어요. 가수 사중 이외에 종합가수들이 그렇습니다. 종합가수 중에서 포복자, 포도, 복숭아, 자두 같은 경우는 의무적인 착가수 조사가 있지만 대부분의 과수 사중 외에 나머지 종합가수들은 사고가 있을 때 가서 착가수 조사도 하고 과중조사도 하고 그다음 착가 피해 조사, 낙가 피해 조사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논작물이냐, 바짝물이냐, 원예냐 또는 보상 대상 범위가 종합위험으로 보상하느냐, 특정한 위험으로 보상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현지별 조사 종류는 좀 내용이 표로는 간단하게 2장밖에 안 되는데 조금 설명하고 넘어가야 돼서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고요. 개괄적으로 손해평가 개관에 대한 부분들 오늘 한번 봤어요. 암기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새로 들어와서 조금 부담이 되실지는 모르지만 엄청 부담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한번 읽어주시고 암기해야 될 것만 추려가지고 좀 암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현지조사 종류, 어떤 조사를 하지? 라는 거 하고 예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